안녕하십니까? 저는 더글라스 테리어입니다. 나사의 CTO입니다. 이렇게 서경 우주 포럼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 발표에서는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유인 달 착륙, 지속 가능한 체류, 궁극적으로 화성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이 노력은 인류 역사상 최대 도약입니다. 저지구 궤도를 넘어서서 태양계로 진출하고 그 과정에서 수조 달러로 성장하게 될 시스루나 경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산적한 기술적인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와 학계 그리고 산업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아르테미스 협력에 서명을 하여서 공식 참여 의사를 표명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사는 한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합류를 환영합니다. 앞으로 긴밀하게 협력을 하여서 우리의 꿈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사는 지구 표면부터 관찰 가능한 우주를 탐사 범위로 합니다. 거리는 10의 24승 킬로미터이고요. 시간상은 140억 년입니다. 이 분야의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기술이 결집됩니다. 대기권에서의 항공학, 중궤도상에서의 우주선 기술, 로봇 우선을 통해서 태양계의 모든 행성에 도달하고 가장 먼 곳의 우주는 우주 관측소에서 확인을 합니다. 광자를 쏘아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우주의 규모를 가늠합니다.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총체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우주로 무거운 탑재물을 보내는데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기권 비행을 완전히 마스터했습니다. 이제는 저지구 궤도에서 인간이 거주 그리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최초로 인간을 달에 보냈고요. 이제 다시 한번 달에 장기 체류를 위한 전초 기지를 만들고 화성까지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는 소형 우주선이나 로봇 전구체를 활용을 해서 탐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 탐사가 이루어지고 인터스텔라도 탐사를 할 것입니다. 우주 망원경이 우리 능력을 보완해 줍니다. 망원경을 통해서 가장 먼 우주를 관측하고요. 그 다음이 로봇이 후보지를 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인간의 탐사, 즉 유인 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 및 역량 개발을 통해서 탐사 영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그리고 로봇의 영역을 넓혀서 더 멀리 떨어진 시공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주 내에 경제 활동을 개발하고 또 인간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요, 정부 주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의 아폴로의 쌍둥이 누이입니다. 달의 여신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아폴로의 연장선상에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적합한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아폴로 미션에서 인간이 달 표면에 머무른 시간은 몇 시간, 마지막 임무에는 수일이었습니다. 이번 임무에서는 장기 체류를 목표로 달의 남극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최근에 얼음 형태의 물이 크레이터 신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목표는 우주 탐사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역량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달 표면에서 인간이 장시간 체류하고 업무할 수 있게 하고요. 전초 기지로 삼아서 태양계의 더 먼 곳을 공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달로 가야 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째, 우리는 달에 미국과 동맹국을 위한 전략적인 거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달은 인간을 화성 그리고 그 이상으로 보내기 위한 기술을 검증할 최적의 시험장입니다.
기술을 개발하여서요. 달 표면이나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여서 장기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모성 물품을 현지 조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달과 같은 악조건에서 거주,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또 저희 모든 탐사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요. 차세대 탐험가들과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아폴로 임무가 저희 세대에 영감을 주었다면 아르테미스는 미래 세대에게 꿈을 줄 것입니다. 임무 수행을 위한 기술과 발명은 인류 문명 수준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술의 혜택은 전 세계적으로 과학, 기술 분야와 일상생활에도 파급될 것입니다. 또 글로벌 경제 영향력을 지구상뿐만이 아니라 탐사 후에 활성이 될 시스루나 경제에서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간의 경험과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시스루나 지역과 그리고 그 이상의 심우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각 단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단계별로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을 보여드립니다. 달 착륙을 위해서, 달 표면에서 지속 가능하게 머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미 우리는 궤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 정찰 궤도선이 있으며 많은 양의 침전물, 얼음, 얼음 침전물을 비롯한 필요한 물질을 찾고 있습니다. 달의 표면을 매핑하며 착륙이 가능한 만한 곳을 매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달 표면을 탐사하고 착륙할 만한 곳을 찾습니다. 또한 실험을 통해서 기술을 살펴보는데 달 표면의 자원을 생활에 필요한 요소 및 로켓 연료로 전환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첫 번째, 아르테미스 1 미션은 연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은 내년 초가 될 텐데요. 처음으로 우주 발사 시스템 로켓과 오리온 우주선을 통합하는 미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을 향해서 시스템을 시험하게 됩니다. 달을 향해 가는 시스템을 시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 후에 아르테미스 2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달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과거 그 어느 순간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는 기회로 예상합니다. 동시에 게이트웨이 그리고 궤도 지휘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달을 따라서 구축하고 있고 올해 조립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다른 슬라이드에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달의 궤도에서 달의 표면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귀환하는 경로를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기 기착지 역할을 해서 나중 미션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달과 화성 그리고 또 다른 사례에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이제 아르테미스 아키텍처의 주요 구성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SLS입니다.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이죠. 가장 큰 규모의 발사 시스템으로 여태껏 설계되고 구축된 것 중 가장 큽니다. SLS 시스템은 사실 첫 코어 스테이지 테스트를 몇 달 전에 마쳤습니다. 현재로서는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리온 우주선과 함께 있고 지난 몇 년간 테스트를 마치기도 하였습니다. SLS 오리온 시스템은 아르테미스 아키텍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람을 달에 가까이 보낼 수 있게 말이죠. 아키텍처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바로 게이트웨이입니다. 기본적으로 소규모 우주 정거장인데요. 달 주변 직선적 궤도에 위치합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봤을 때 에너지 측면, 비용 측면에서 위치를 잡기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와 계속 소통을 하고 그와 동시에 달 표면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결국 에너지 소비가 적은 시스템으로 화성과 태양계의 다른 부분까지 도달하고자 합니다. 게이트웨이 시스템의 경우 국제적으로 구성된 팀이 함께 마련할 것입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 청사진을 주로 따르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 번째 주요 구성 요소는 인간 달 착륙 시스템입니다. 사람을 달 표면으로 보내고 다시 귀환하게 하는 시스템이죠. 최근 입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민간 참여를 점차 늘리고 있는데 기업들의 입찰 참여가 최근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게이트웨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여러 파트너들이 게이트웨이에 이렇듯 기여하고 있는데요. 시스템을 같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립은 각 단계에 따라 이루어지고 올해 시작될 예정입니다. 몇 년 내로 게이트웨이를 전체적으로 마련하고 달에 착륙하기까지 진행합니다. 앞으로 우주 정거장 파트너십을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그리고 이 아키텍처의 다른 부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 표면에서 진행하는 이런 일들은 돌파구와 같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기술들이죠. 선진 추진 시스템, 정밀 내비게이션 및 착륙 시스템, 자동화 위험 방지, 달 표면까지의 파워 시스템, 저장, 거주지, 로버, 표면 수송, 그리고 ISRU가 들어갑니다. 인시투 자원 활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달 표토, 물, 얼음 등을 로켓에 필요한 연료로 전환하거나 산소 혹은 식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표면 위에서 머무를 수 있는 거주지를 건설하는 목적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60년대, 70년대 아폴로가 진행되었을 때 보셨겠지만 이런 기술은 당장 여러 문제에, 지구상의 여러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효익을 얻고자 합니다. 단순히 우주 목적, 우주 탐사 목적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에 적용합니다. 청정 에너지, 깨끗한 식수, 그리고 자원으로 지구상에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올해 5월 24일의 일이죠. 대한민국 과기정통부 장관님이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이 아르테미스 팀의 일원이 되겠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나사에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함께 협력하고 같이 과학기술 도전 과제에 있어서 힘써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한국의 산업, 학계, 정부의 고유한 기술이 프로그램에 앞으로 기여하면서 아르테미스를 현실로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앞으로의 파트너십을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탐사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같이 다음 탐사 세대인 아르테미스 세대에 영감을 불어 넣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신현우입니다. 먼저 시작하는 슬라이드에 주요한 우주개발기관과 기업들을 선별해 표시해 보았습니다만 전 세계 지구촌이 우주에 대한 도전으로 뜨겁게 달아오고 있음을 금방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우주 선진국들만 아니라 인도,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유럽의 인구 63만 명의 룩셈부르크까지 각 국가의 수많은 기업들이 이처럼 역동적으로 우주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주 개발은 패권을 잡으려는 국가가 주도했지만 지금은 스페이스X, 우주 스타트업 등 민간 기업들이 주인공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냉전 중이었던 1957년 10월 소련의 인류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가 지구 저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미국 대륙 위를 지나서 발사된 것에 대해서 미국의 자존심은 처참하게 무너져 위기의식이 팽배해졌고 이에 스푸트니크 충격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당시 미국은 범국가적인 자극을 받고 본격적인 우주 경쟁에 나서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은 상대방보다 더 빨리 더 어려운 우주 미션을 성공시켰다는 것이 자국의 과학력과 기술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체제 우월성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정치 외교적으로 활용되면서 우주 개발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소련에 맞서 미국은 1958년 나사를 설립했고 우주 개발 경쟁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 잘 아시고 계시는 아폴로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달 착륙 성공 이후 양측의 경쟁 분위기는 빠르게 사그라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은 경제난으로 우주 개발에 무관심해졌고
미국도 우주 개발에 엄청난 예산을 감당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비용을 줄여보고자 재사용 가능한 궤도 우주 항복선을 기획하고 운영하였으나 1981년 컬럼비아 발사 이후 134회의 발사와 223조 원의 총 투자비 등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매우 어려워지면서 2011년 7월 아틀란티스호를 끝으로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됩니다. 미국 소련 간의 체제 경쟁이 막을 내린 후 우주 개발에 대한 기존의 체제 선전,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한 절대적 명분은 상실되었고 달 착륙은 성공하였으나 상업적, 산업적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우주 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 비용 부담으로 우주 프로그램은 침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주 산업의 침체기 이후 2006년 미국 나사는 COTS, 상업용 궤도 운송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COTS는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낼 무인 화물선과 유인 우주선 개발 사업으로 스페이스X, 오비탈 사이언스와 같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서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육성하기로 결정하고 예산 절감 및 인력 감축을 목적으로 나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을 민간 사업자에게 이양하면서 민간 기업이 기술력을 확보할 때까지 단연 계약과 나사가 가진 인프라를 장기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본래 기대치는 부가가치가 낮은 사업 영역을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이용하여 예산의 일부를 절감하는 수준이었을 것이지만 민간 기업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짧은 시간에 기술을 혁신하고 비용을 드라마틱하게 절감해냈습니다. 더 나아가 민간 기업이 확보한 기술 역량과 민간 특유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세계는 글로벌 위성 통신망 구축, 우주 관광 등 무한한 우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우주 개발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우주 여행 사업을 준비 중인 버진 갤럭틱은 지난 5월에 세 번째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600여 장의 여행 티켓이 이미 예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블루 오리진도 다음 달 7월 20일에 우주 여행용 캡슐을 싣고 처음으로 이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여행 상품에는 약 5천 명 이상이 지원을 해서 탑승 티켓 경매 가격이 약 27억 원까지 올라갔다가 제프 베조스가 동생과 함께 캡슐에 먼저 탐색하겠다는 것을 발표하자마자 35억 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민간 우주 기업 중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평가받는 스페이스X를 좀 더 살펴보면 스페이스는 인류 최초로 우주선과 로켓을 온전히 재사용할 수 있게 설계해서 2015년 발사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우주선과 발사체 로켓을 안전하게 지상에 상륙시켜서 다음 비용에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나사를 대신해서 국제우주정거장에 보급품을 운반하고 있고 2016년에는 미국 공군의 의뢰를 받아 GPS 위성을 발사했으며 일본 및 우리나라의 통신 위성 발사도 수주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발사체 기술 외에도 앞서 언급드렸듯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통해서 위성 인터넷 사업을 시작했고 지구 궤도뿐만 아니라 달과 화성으로 가는 선도 기업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처럼 눈부신 업적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 과거에 사업을 시작하던 시점에서는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2002년 일론 머스크의 개인 자금 약 1억 달러로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발사체 개발의 성과를 입증하기까지는 자금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상업용 궤도 운송 서비스 계약을 시작으로 2008년 상업용 재보급 서비스 계약, 2012년 우주 정거장 인원 수송 계약 등 나사로부터 사업 기회를 확보하여 수주 계약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주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었고 성공적인 재사용 발사체 개발 이후에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간 기업들만 아니라 세계 주요 우주 선진 국가 정부들도 자국의 민간 업체들과 협업하여 우주를 선점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5억 달러를 투입해 위성 인터넷 기업 원랩 지분 45%를 인수하여 초고색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영국 우주국은 항공 엔진 제조사인 롤스로이스와 함께 우주선용 핵 추진 엔진 개발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지난 2월 세계에서 5번째로 화성 궤도에 탐사선 진입을 성공시킨 국가가 되었는데요. 이상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랍에미레이트는 과거 우리나라의 세트레가이가 위성을 제작해주고 기술을 이전해 주었던 나라였습니다만 이제는 화성 궤도에 탐사선을 보낼 정도로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우주 산업과 기술을 키워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현황은 어떠할까요?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는 실정입니다. 우주 개발에 책정된 정부 투자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8천억 원에 불과해서 미국, 유럽과는 비교도 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미국,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4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주 개발 인력도 기관과 민간 기업의 인력을 모두 합하더라도 약 8천 명으로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우주 개발 활동 역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항공우주연구원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간한 우주산업보고서의 기술 격차 내용을 살펴보면 최고 기술 보유국가인 미국 대비 우리나라의 발사체 기술은 18년, 위성 기술은 10년, 탐사 기술은 15년이나 뒤처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발사체 기술에서는 탑재 용량과 발사 비용에서 큰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스페이스X 펠콘 9 대비 우리나라의 누리호는 탑재 용량 기준 8.8배 차이가 나며 발사 비용도 약 11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우주 탐사 영역에서도 미국은 이미 여러 번 화성으로 무인 탐사선을 보냈지만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는 2030년이 되어서야 달 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당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떠한 비전과 접근 전략으로 우주 개발을 가속해야 할까요? 앞서 잠시 언급드렸지만 국가안보, 국격 제고, 상업적 가치 측면에서 우주 개발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도 안 되는 영역입니다. 우주사업, 그게 언제 돈이 되겠어? 라는 그런 냉소적인 관점도 있지만 우주는 경제성 이전에 국가 안보의 이슈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우주 공간을 선점한 불량 국가가 감시정찰뿐만 아니라 중력 에너지 무기인 이카로스와 같은 비대칭 우주 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아마도 국가의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적인 시장 성장 예측을 보면 글로벌 우주 산업 전망은 매우 밝다고 판단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예측한 글로벌 우주 산업 시장은 2040년에 약 1조 달러, 원화로 약 1,200조 원에 가까운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주 공간에 쏘아올린 위성을 활용한 인터넷, 지구관측 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성의 부가산업 시장으로 가시적인 우주여행에 활용될 수송선과 우주 탐사에 사용될 착륙선, 우주 비행체 산업도 큰 비중으로 성장할 것이며 아직 시장 규모조차도 예측하기 어려운 우주 자원 채굴, 우주 태양광 발전 등 미래 신규 시장은 앞으로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대로 우리나라도 뉴 스페이스 시대로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우주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최근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으로 고체 연료 사용 및 거리 제한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로써 민간 발사체를 보다 다양한 형태로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게 되었고 또한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 준비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발사체 개량 개발과 함께 그동안 정부가 축적해온 핵심 기술의 민간 이전도 계획되어 있어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우주 개발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및 학계의 참여자들 또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향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를 포함한 다수의 민간 기업들도 우주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인지하고 우주로 진출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앞에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우주 분야에서 풀어야 될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의거 한국형 발사체, 달 탐사, 위성 서비스, 한국형 위상확보 시스템 등으로 우주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내년 8월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2030년에 우리가 만든 발사체와 착륙선으로 달 탐사를 가능케 하려면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나사와 정식으로 체결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협정도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이 2024년까지 최초 여성 우주인을 달에 보내고 2028년까지 달에 지속 가능한 유인 기지를 건설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는 이미 일본, 영국,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레이트 등 11개 국가가 협정을 맺은 상태입니다. 우리도 우주 선진국들과 함께 혁신적인 신기술과 시스템 개발로 달 탐사를 성공시키면 이를 발판 삼아 화성을 포함한 심우주 탐사로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29년에 지구로 접근하는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 프로젝트도 추진하여 달 탐사와 달 착륙으로 가는 전초전으로 삼아 우주 기술을 향상시키는 교도보 역할로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주산업 후발주자이다. 개발 역량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우리나라가 기존 선도국가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업체 협업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정부와 공공부문이 축적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여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우주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지속적인 투자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 유럽 선진국에서 민간 기업이 우주 산업에 활발하게 참여했었던 것은 사업 초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련 민간 기업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자체 투자와 기술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현실과 우주 산업에 대한 환경을 고려할 때 우주 산업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 기업은 요구되는 종합기술 역량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하며 장기적인 하이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선도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선발 업체인 스페이스X 등의 발사, 위성 서비스보다 2배의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와 디스럽티브한 접근이 필요하며 혁신적인 기술들로 승부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화는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한화 계열사들은 대한민국 우주사업 초기부터 고체 킹모터, 위성 및 엔진, 시험 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주를 향한 기반 기술을 준비해 왔습니다. 현재는 아직 부족함이 있지만 정부 연구기관으로부터의 민간 기술 이전으로 관련 체계 기술을 추가 확보할 것입니다. 한화가 꿈꾸는 미래 우주 발사체와 위성 개발 관련하여서는 발사체의 액체 연료 로켓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고체 부스터는 한화 방산에서, 그리고 발사체 상단에 실리는 위성체는 한화 시스템과 세트레가이가 협력하여 발전시킬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한화는 과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태양광 산업을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시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10여 년에 걸친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넘버원의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우주 사업 또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제2의 태양광 성공 신화를 재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한화는 우주 사업 영역을 회사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금년 초 대한민국의 최고의 위성 전문 기업인 세트레가이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우주 개발을 위한 투자를 시작하였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스페이스 허브 조직을 출범시켜 그룹 내 우주 관련 역량을 한데 모아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주 사업은 긴 호흡으로 멀리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한화는 앞으로 우주 산업의 미래를 위한 꾸준한 투자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화만의 역량으로는 우리나라의 뉴스페이스를 가속할 수 없기에 우리나라 우주사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 및 학계와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국내 벤처 및 중소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화는 통신, 지구관측, 위성항법과 재활용 기반의 발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우주사업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우주 태양광 발전, 소행성 및 달 탐사, 우주수송 셔틀 등 다양한 미래 우주 사업 모델도 개발하여 세계 우주 산업에서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글로벌 선대 업체들과의 기술 격차가 크지만 한화의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정부가 보유한 우주 관련 자원과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처럼 정부가 나서서 발사 및 탐색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우주 강국으로 가는 길은 결코 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누군가는 우주 산업을 책임지고 앞장서서 나가야 합니다. 한화가 글로벌 우주 산업에서 대한민국 대표 기업 K-스페이스 시대의 소명을 실현하는 중심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Thank you very 여러분. much for this very nice introduction.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시카와 마코토라고 합니다. 하야부사2 프로젝트의 미션 매니저를 담당하였습니다. 먼저 초대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야부사2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Please look at my slide. 제 슬라이드를 봐주시겠습니까? Next page, please.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Okay. At first, I talk about Japan's 먼저 asteroid 일본의 exploration. 소행성 탐사 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시작은 1985년이었습니다. 1985년이요. Sample return mission 그 당시 from 미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소행성 탐사 미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하야부사가 나왔습니다. asteroid was Itokawa, which 바로 was 소행성 an 이토카와를 S 살펴보았습니다. S형에 해당하는 소행성이었죠. 그 후에 하야부사2가 나왔습니다. C-type Ryugu. 이번에는 C형에 해당하는 소행성 류구를 살펴본 미션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데스티니 플러스 미션, 파에톤 미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MMX 미션, 포보스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In terms of classification, Phobos is not an asteroid. 포보스 같은 경우에는 소행성이라기보다는요, 소행성과 비슷한 존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야부사2를 보시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장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998 KY26 소행성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Let me quickly explain about 빠르게 these names. 이 명칭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야부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Yes. 하야부사 하야부사는 매를 의미합니다. 일본어로 매를 뜻합니다. 하야부사란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면요, 매처럼 움직이거든요. 사냥하는 매와 비슷한 움직임이라고 해서 하야부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소행성 이토카와는 고 이토카와 히데요 교수님을 기리는 이름입니다. 근대 일본 로켓 분야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분이죠. 클릭해 주세요. 류구는 굉장히 유명한 일본 전래동화에 나오는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용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소행성 샘플 리턴 미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하야부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새로운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온 엔진, 그리고 자율 내비게이션, 그리고 시료 채취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재도립 캡슐도 있었습니다. 하야부사2는 어땠을까요? 임팩터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장착 카메라가 있고 카밴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탑재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간략한 요약 슬라이드를 보여드립니다. 하야부사와 하야부사2 미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야부사 그리고 하야부사2 미션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소행성 샘플 리턴 미션이었습니다. 전 세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인 것입니다. 표적으로 하는 소행성은 이토카와와 류구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명칭이죠. 과학 화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야부사 미션 같은 경우에는 물과 유기 물질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태양계 시작 당시 물과 유기 물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학적 목표는 새로운 기술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태양계 왕복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회였습니다. 보시다시피
46억 년 전 태양계가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어떤 물질이 존재했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들은 지구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소행성에 있을 것이다. 이토카와 그리고 류구와 같은 소행성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탐사를 하였습니다. C타입 소행성 같은 경우에는 물과 유기물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기원, 물의 기원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하야부사2 구조를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원래 하야부사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보시면 크기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25m 수치를 봐주세요. 그리고 전체 길이와 폭을 보시면은 또 무게도 같이 나와 있는데요. 사이즈 규격이 나와 있고 지금 로버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스코트는 랜더입니다.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네. 과학 장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학 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임팩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임팩터가 굉장히 고유한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류구의 표면에 크레이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임팩터가 중요했습니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하야부사2 미션 일정을 소개합니다. 발사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지구 스윙바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반이 지났습니다. 6월 27일이었죠. 류구에 하야부사2가 도착합니다. 많은 관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9월 로버가 들어갑니다. 미네르바2-1 세퍼레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스코트 세퍼레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보시면 첫 착륙이 터치다운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 임팩터, 소형 탑재형 충돌 장치로 류구의 표면을 뚫었습니다. 두 번째 터치다운은 2019년 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과정을 보시면 추가적인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타겟 마커가 세퍼레이션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작은 로버가 류구 궤도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류구 주변의 위성의 역할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류구를 떠난 것은 2019년 11월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작년이었죠. 작년에 지구로 귀환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단체 사진인데요. 오퍼레이션 룸에서 모두가 모여서 사진 찍었습니다. 류구 도착을 기념하는 사진이었죠. 앞줄에 보면은 프로젝트 매니저가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소행성 류구의 이미지를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모양이 나와 있는데요. 표면에 바위가 많이 덮여 있습니다. 처음에 사진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우측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표면을 보면 어떤 이미지를 볼 수 있는지, 어떤 형태를 볼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물리적인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색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이미지가 있고요. 그 옆에는 중력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우측 하단을 봐주세요. 근적외선 스펙트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류구 데이터를 보여주는 스펙트럼인데요. 지금 숫자를 보시면 표면에 물질 중에 미네랄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류구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터치다운이 이루어졌는데요. 표면에 작은 공간에 착륙을 성공했습니다. 6m 폭의 공간에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들어간 기술이 있었습니다. 클릭 부탁드립니다. 우측 영상을 봐주세요. 첫 번째 터치다운을 담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소형 모니터 카메라가 담은 기록입니다. 중앙을 보시면요, 구멍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5배 정도 더 빠르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터치다운이 이루어집니다. 방금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죠. 이 터치다운의 순간을 담은 기록입니다. 많은 시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작년에 캡슐을 열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시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다음 도전 과제는요, 바로 충돌 실험입니다. 우주선이 표면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의 500m 정도 고도로 하강했고요. SCI, 즉 임팩터를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수평으로 수직으로 내려가가지고요, 표면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평, 수직으로 이동하여서 후방 안전지대로 대피를 하였습니다. 40분 후에 이제 폭파 예정이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충돌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행성 뒤로 이제 숨기 전에 아주 작은 이제 소형 카메라 DCAM-3를 디플로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DCAM-3 카메라로 충돌 실험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공 크레이터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충돌 실험인데요. 네, SCI, 즉 임팩터가 천천히 하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젝타, 즉 류구에서 표면에서 튀어오르는 파편의 모습입니다. 네, 이 사진이 바로 말씀드린 DCAM-3가 찍은 사진입니다. 네, 여기 바로 다음 영상 틀어주시죠. 네, 이것이 바로 인공 크레이터의 모습입니다. 이제 크레이터가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측을 보시면은요, 이 인공 크레이터의 모습입니다. 이 크기가요, 거의 한 15m 정도 직경에 달합니다.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크레이터가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충돌 실험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네, 왜 인공 크레이터를 만들었을까요? 네, 그래서 샘플 채취를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표면을 이제 충돌 실험으로 파괴하여서 이 표면 아래에 있는 이런 물질들을 채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인공 크레이터의 표면에 착륙을 하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 크레이터에서 파편들이 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2차 착륙 지점을 이 노란색 원 안에다가 저희가 지정을 하였습니다. 네, 하얀색이 두 번째 오른쪽을 보시면은요, 두 번째 터치다운의 영상입니다. 네, 실제보다 5배 빠르게 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다고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네, 두 번째 터치다운 성공적으로 하였고요. 네,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에서도 정밀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60cm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작전을 수행을 하고요. 11월에 하야부사가 류구를 탈출하였습니다.
we had 5 TCM. 그리고 저희가 TCM5, 즉 TCM1 to TCM5. 궤도 수정 기동을 저희가 하는데요. TCM3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TCM3에서요 하야부사 2의 궤도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있는 우메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궤도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에서 캡슐이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우주선은 TCM5로 궤도를 조정합니다. 지구 궤도로 진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지구에 샘플을 하강시키고 다음 미션을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캡슐은 2020년, 즉 작년 12월에 지구에 귀환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제 캡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캡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Is the movie of the fireball. 네, 왼쪽은요, 예, 영상입니다. Flew across the night sky. 네, 밤 하늘에 이렇게 캡슐이 떨어지는 So the 모습입니다. capsule re-entry time was around 캡슐 재진입 시간은요, 새벽 4시입니다. 로컬 타임 기준으로 새벽 4시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Okay. So next page, please. 네, 다음 페이지요. And about 2 hours later, we were able to find the 네, capsule. 그리고 나서 and we recovered. 저희가 캡슐을 회수를 하였습니다. 네, 열 차폐 장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Afterward, heat shield was melted. 네, 그래서 후방 열 차폐 장치의 대부분은 이제 굉장히 열 손상을 많이 입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지만 내부는 굉장히 안전하게 이제 잘 보존이 되어서 도착을 했고요. 네, 컨테이너 안쪽을 보시면은 다양한 샘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Now I show the sample of Ryugu. 네, 류구의 샘플입니다. We saw the inside. 먼저 이제 샘플 컨테이너 내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샘플 캐처를 꺼내서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Click please. 네,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Yes. So this is the inside of sample. 이것이 샘플 컨테이너의 내부의 모습인데요. 네, 안에 보면은 이제 물질들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Yes. Then we opened a chamber A. 그리고 나서 챔버 A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터치다운에서 수집한 시료들입니다. 이런 샘플이 이제 들어가 있었고요.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And next we opened 네, 그 chamber 다음 이제 챔버 C, C를 where 열었습니다. samples of second 네, touchdown 챔버 were C에는 stored. 이제 두 번째 터치다운 샘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큰 크기의 샘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이 이제 1cm 정도의 크기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Yes. So total amount of the sample was 네, about 총 5.4 샘플 gram. 크기가요 5.4g입니다. Just 0.1 gram. 처음에는요 0.001g을 저희가 수집을 했었는데요. 하야부사 1에서는요 네, 이번에 훨씬 더 많은 양을 수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샘플 최초 분석을 이번 달에 시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Some results in this year. 그래서 일부 or 결과를 early next year. 올해 혹은 내년 초까지 이제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이요. After 6 years space travel, 6년간의 우주 비행을 하고 나서 very healthy. 하야부사 지금도 여전히 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제논이라는 이온 엔진 연료를 쓰는데요. 여전히 50%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98 KY-26이라는 소행성으로 임무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주 관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행성 탐사를 시작하고요. 네, 지름이 30m밖에 되지 않고요. 자전 주기가 10분 정도가 되는 이런 이전에 탐사된 적이 없는 그런 천체입니다. And we think this is very interesting. 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대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과학적은 물론이고 이 행성 방어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소행성입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 이제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For another 10 years. 네, 그래서 한 10년 정도 또 비행을 해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1998 KY-26 이전에요. 2026년에 CC-21이라는 소행성을 지나칩니다. 근접 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2031년경에 KY-26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네, 류구의 특성입니다. 하야부사 2에서 관측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돌 무더기 소행성이고요. 저밀도 위성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자전 주기가 더 짧았습니다. 그리고 탄소가 풍부한 탄소질 소행성이고요. 그리고 또 다공질 물질들이 많이 있는 그런 소행성입니다. 류구의 이제 궤도 같은 경우에요. 이제 좀 변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태양에 근접하게 되면서 표면이 적색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샘플 분석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저희 임무 굉장히 성공적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제 샘플 분석을 저희가 시작을 하였고요. 다음 클릭해 주세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